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물리계층에 대한 뭐 역할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뭐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두 번째 섹션은 이제 물리계층 중에서 미디어에 집중을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그 카퍼 미디어, 구리 미디어 쪽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 미디어와 무선 미디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구하기가 쉽다,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구리의 특성이 상당히 금속 중에도 부드러운 편에 속하죠. 부드러우면서도 또 뭐랄까 잘 끊어지지 않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러지기도 잘 구부러지고, 휘어지기도 잘 휘어지면서 또 펴지기도 잘 펴지고, 그러니까 원형을 유지하기가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전기적인 특성이 좋죠. 이제 저항이 작은 편이에요, 금속 중에는. 그리고 또 녹도 잘 안 쓰고, 그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신호를 실어 나르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좋은 특성만 있냐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어쨌든 신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항이라든가 캐패시턴스라든가 또는 뭐 인덕턴스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감쇄가 생긴다. 이 어테뉴에이션이 이제 감쇄라는 뜻이죠. 줄어든다. 신호가 줄어든다 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따라서 수신 파워가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채널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의 그 채널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리에 제한이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 한 표준적으로는 이제 100m 정도의 거리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죠. 랜에서 랜 케이블 용도로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속에 전송을 할 때는 100m까지도 전송이 안 돼요. 감쇄 때문에 채널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가 bps까지는 보통은 웬만한 그 구리 케이블로는 이제 100m까지 전송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10기가 bps가 된다거나 뭐 40기가 bps가 된다거나 이러면 웬만한 케이블로는 100m 전송이 힘들고, 보통 뭐 10m에서 한 4, 50m까지 밖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의 케이블을 써야죠. 그래서 고급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특성이 좋은 그 감쇄라든가 또는 다양한 특성들이 예를 들면 이 신호대 잡음비로 따지면 이게 크게 유지되는, 즉 감쇄가 적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이 노이즈 특성도 중요하다 이거죠. 노이즈가 적게 생겨야 되는 그러한 특성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대역폭이 또 넓어야 되겠죠. 이러한 시계에서 대역폭도 즉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의 그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넓으려면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이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을 때 그 대역폭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대략 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입력 대비 출력 신호의 그 비율을 주파수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죠. 지난 화요일이 아니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제 출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특성이 좋아야, 예를 들면 C라든가 R 값이 작아야, 이 값이 작아야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까지도 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출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비율이 낮아진다. 같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실어 나를 수 있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이거는 넓은 거고, 이 위에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거죠. 밑에 거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대역폭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뭐 캐테고리 5니 캐테고리 5E니 뭐 캐테고리 6니 7이니 7A니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캐테고리라는 게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이 등급이 높을수록 그만큼 특성이 좋아서 물리적인 채널 용량이 크고 그래서 뭐 장거리 전송이나 아니면 고속 전송이 가능한 그런 케이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감쇄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susceptible이라는 건 뭐뭐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뭐 가능성이 이제 뭐랄까 뭐 적극적인 가능성이라기보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interference 즉 interference라는 건 간섭이죠. 간섭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에 간섭이 생기면 뭐 결국은 여기서 간섭이라는 건 전자파적인 간섭이죠. 그래서 외부의 전자파 신호가 그 케이블로 타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케이블 내에서도 그 케이블의 구조를 보면 그 안에 와이어가 8가닥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8가닥을 2가닥씩 나눠서 신호를 보내는 데 써요. 그럼 그 각각의 그 2가닥씩의 쌍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8가닥의 와이어가 4쌍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옹기종기 케이블 안에, 이 랜 케이블 안에 4쌍의 와이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쌍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죠. 서로 다른 신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보내는 신호는 옆에 쌍은 노이즈가 되는 거죠. 노이즈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선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배웠지만 와이어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전자파가 생기죠. 그죠? 그죠? 전류의 흐름이 생기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뭐 맨체스터 코드든 MLT3 코드든 레벨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전자파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왔다 갔다.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면 거기서 또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게 전자파가 된다 그랬죠. 결국은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에 흐르는 정보 신호가 결국은 전자파로서 옆에 와이어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간섭이 되는 거죠. 그게 interference라고 하는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 쌍 간에도 간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보통 밀집돼서 케이블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블과 이 케이블 간에도 간섭이 생기는 거죠. 케이블과 케이블 간에도 간섭이 생기고 또 케이블 이런 통신 케이블뿐만 아니고 보통 저런 케이블들이 이제 천장을 통해서 또는 이 바닥을 통해서 배선이 되면 전기 그 배선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 배선은 강전류가 흐르죠, 보통. 지금 우리 이 실습실에 켜져 있는 PC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대가 켜 있다. 그러면 10대가 100W씩만 소모를 해도 1kW죠. 1000W. 1000W면은 220V면 대략 5A가 흘러요. 5A면 상당한 강전류죠. 그 전압도 220V인데. 그러면 그런 교류 전원의 배선과 이 데이터 통신 배선이 이렇게 같이 가면 당연히 그 교류 전원에서 생기는 아주 강한 전류에 의한 전자파가 또 여기에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뭐 60Hz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주파수가 워낙 여기서 쓰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뭐 기가 bps 단위니까 60Hz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교류 전원 60Hz라는 게 정확하게 사인파로 딱 60Hz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교류 전원의 그 전압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아주 찌글찌글하게 나옵니다. 60Hz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주파 노이즈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이 다 간섭, 인터피어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 또는 라디오 프리퀀시 인터피어런스, 소위 그 전자파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와이어 쌍들 간의 간섭이라든가 또는 이 케이블과 옆에 케이블 간의 간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로스토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로스토크라는 건 뭐냐면 크로스는 건너다는 뜻이죠, 그죠? 건넌다, 예. 또는 이렇게 교차한다 그런 뜻이죠. 토크라는 건 뭐예요? 토크는 말을 하는 게 토크죠, 대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화가 서로 교차가 된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네 쌍이 와이어 쌍은 각각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 크로스토크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쌍에서 발생되는 그 전자파가 옆에 쌍에 유도가 돼서 거기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집전화, 유선전화를 쓰던 시절이었고요. 그 집전화 선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전신줄을 통해서 이제 땅 안에 보통은 지하로 가죠. 지하에 가서 이제 다른 집의 전화선과 다 만나서 아주 굵은 케이블로 이제 전화구까지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굵은 케이블 안에는 보통 한 케이블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수백 가구의 전화선이 다 그 안에 다 지나가요. 당연히 전화선의 굵기는 뭐 가늘겠죠. 가는 게 이제 한 수백 쌍이 전화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밀집된 그 전화선에서 생기는, 물론 그 전화를 하면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하면 그것의 전류의 흐름이 이 안에서 전부 다른 집의 전화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는 전화를 하다 보면 막 이웃집 전화 소리가 들려요, 전화기에서. 간섭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토크죠. 그걸 뭐 우리나라의 그 크로스토크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렇게 그 뭔가 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한 게 누화라고 합니다. 누화. 누라는 게 이제 샌다는 뜻이에요. 뭐 세금 탈루한다 그런 말 하죠. 그때 이 루자죠. 누락되다 할 때 그게 누화. 화라는 건 이제 말, 대화가 샌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엔 그런 식으로 도청하기도 했어요. 그 전화선 그 와이어들이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크로스 토크가 일어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뭘로 작용하느냐? 바로 이걸로 작용한다. 노이즈로. 그러니까 감쇄에 따른 파워의 저하, 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크로스토크라든가 EMI에 따른 노이즈의 증가, 이것이 결국은 이 전체의 비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결국은 채널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속도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전송 속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다. 구리선은 구리기 때문에, 금속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그 대책을 마련하느냐,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 카운터 메저는 일단 케이블에 대한 쉴드, 쉴드라는 것은 차폐라고 그러죠. 차폐. 전자파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 와이어들을 다른 케이블과 어떤 크로스토크가 일어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쉴드를 해요. 금속으로. 뭐 이거는 쉴드선은 아닙니다만 이 외피 안에 보면 이제 금속으로 뭐랄까 그물처럼 해서 그쵸, 그물이라고 보기엔 좀 그물보다는 더 촘촘한, 뭐 거의 뭐랄까 이 천과도 비슷하게 그물로 짜서 전부 다 쉴드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전자파가 그 쉴드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또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와이어 선에서부터 전자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죠. 차폐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wisting the pairs of wire in the cable.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의 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4개의 쌍이 그냥 이렇게 줄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각 쌍별로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꼬여 있죠. 보세요. 그죠? 다 꽈배기처럼 꼬아놨습니다. 그냥 멋으로 꼬아놓은 게 아니고 저게 이제
그 뭐 어떤 전기적인 그 전자파 특성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꼬아놨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꼬아놓음으로써 이 와이어 쌍이 흩어지지 않아요. 딱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꼬아놓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해도 서로 안 떨어지잖아요. 꼬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해요? 막 제멋대로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꼬아놓지 않으면 이 와이어를 이 안에다가 8가닥을 넣어놓으면 그들이 그 안에서 막 제멋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이 스스로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배선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 이상하게 막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꼬아놓는 것은 어쨌든 두 개의 와이어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특성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특성을 좋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또 select prototype or category cable. 이건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이제 그 좀 더 적합한 등급을 써서 좀 더 높은 등급을 써서 이런 감쇄 특성이라든가 노이즈 특성이 작은 그런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케이블을 쓰도록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배선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잘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대충 해놓은 것 같지만 좀 더 그 제대로 해놓으려면 이런 것들을 아주 반듯하게 서로 간에 잘 얽히지 않게 깨끗하게 배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케이블 다발들이 다른 그 전력선 같은 것과 좀 거리를 두고 이게 배선이 되게끔 천장이라든가 뭐 이 밑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층에서 층으로 이동할 때 전력선 같은 그런 강전류가 흐르는 선과는 좀 거리를 두게 그렇게 배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다룰 때도 예를 들어서 심하게 꺾거나 아주 이렇게 심하게 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또는 이렇게 꼬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특성을 나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양단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할 때 지금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아예 그 커넥터까지 제조해서 같이 만들어진 케이블인데, 많은 경우에 또 현장에서 실제 직접 이 커넥터를 이 케이블에 연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기성 케이블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케이블만 따로 사고 커넥터만 따로 사서 현장에서 길이를 맞춰서 케이블을 자르고 양쪽에 커넥터를 연결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뭐 혹시 그 네트워크 관리사의 시험을 본 학생이 있나요? 이 중에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 시험을 본 학생 없나요? 네.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그 실기 문제 중에 그게 꼭 나와요. 이 케이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케이블 주고 커넥터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커넥터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실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네. 뒤에 어떻게 하는지 뭐 방법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케이블에 커넥터를 어떻게 잘 접속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케이블의 특성을 하여튼 최대한 끌어올리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구리 미디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꼬아놓은 케이블들, 트위스티드 페어란 이런 것들이 다 트위스티드 페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트위스티드 페어는 또 크게 나누면 쉴드되어 있는 것과 쉴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눈다. 쉴드된 것, 언쉴드된 것.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언쉴드 케이블이에요. 가볍죠. 일단 쉴드 부분이 없으니까. 요게 쉴드거든요. 이런 게. 이거는 네 쌍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각 쌍별로 또 쉴드를 해놓은 거예요. 보통 이 각 쌍별로 쉴드는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 쓰고요. 요 쉴드는 이제 천과 같이 이렇게 짠 아주 가느다란 선들을 천처럼 짜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금속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포일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쨌든 이런 쉴드 타입이 있고 이런 언쉴드 타입이 있다. 이거고요. 랜 케이블에 가장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커넥터는 이런 커넥터들을 쓴다. 예, 이게 지금 쉴드 타입에서 쓰는 커넥터하고 요게 요 부분이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이라서 이 금속 부분이 이 쉴드랑 딱 이렇게 맞닿아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에 이 커넥터를 꽂을 때 그 장비에 그 접지랑 딱 닿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쉴드 금속이 결국은 장비의 접지로 딱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자파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뭐 쉴드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접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와 같이 이 쉴드 부분과 커넥터의 금속 부분 그리고 장비의 접지 부분이 딱 맞닿아서 이 부분이 이 쉴드 부분이 접지가 되도록 해준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정확한 쉴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커넥터의 이름은 보통은 이제 통칭으로 RJ45라는 커넥터고요. 정확한 명칭은 8P8C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개의 그 핀이 있어요. 여기에 핀이 이제 8가닥의 와이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각각 하나하나씩. 그러한 커넥터를 8P8C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이런 모양의 커넥터를 그냥 통칭은 RJ45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트위스트가. 그 다음에 코엑시얼 케이블, 이건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코어와 XS의 합성어예요. 예? AL. XS라는 건 축이라는 뜻이죠. 이 코어는 같다는 뜻이 한 가지 동자. 같다. 그래서 축이 같다. 축이 같은 그런 모양의 케이블이다. 축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군요. 여기에.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신호 와이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닥이 흩어져 있지만, 뭐 안에,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이 바깥에 이 쉴드 부분, 이게 쉴드거든요. 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안에 그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쉴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동심원이죠. 동심원. 동심원 아시죠? 같은 중심을 가지는 그런 원. 그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케이블이. 그러니까 이런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쉴드가 이렇게 있고, 쉴드 케이블이라면, 이렇다면 이 코엑시얼 케이블은 이렇게 신호선이 있고 바깥에 둥그렇게 쉴드가 감싸고 있고, 동심원 모양이라 코엑시얼이다. 요게 신호선, 요건 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엑시얼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쉴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EMI에 강하다. 즉 외부로부터의 전자파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쉴드가. 마찬가지로 이제 신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축 케이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커넥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BNC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N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F 타입이라고 그래요. 조금 그 커넥터의 모양이 다르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커넥터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커넥터 타입이 뭐 BNC, N, F 타입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입은 아마 실습을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우리 실습 말고요. 회로 실습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그 디지털 회로 실습을 하거나 할 때 오실로스코프나 아니면 펑션 제너레이터, 즉 그 함수 발생기를 쓰죠. 쓰나요? 맞나요? 그죠? 장비들.
안 써요? 오실로스코프 써봤죠, 다. 그죠? 네, 거기에서 그 오실로스코프의 측정을 할 때 그 측정 프로브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브. 즉, 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커넥터. 이 프로브 쪽 말고 반대로 이 오실로스코프에 연결된 그 커넥터 부분이 바로 저 N 타입, 저 BNC 타입 커넥터입니다. 이 모양이. 네, 그거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브 케이블도 동축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그 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BNC 커넥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거의 뭐 없습니다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가정에 안테나를 달아놨을 경우 그 안테나 선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TV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선 신호 같은 경우에 이제 동축 케이블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선 장비들 연결할 때. 네, 그러하고요. 뭐 예전에는 이더넷에서 이 케이블을 썼었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그래서 과거에 초기에 나오던 이더넷이 뭐 2Mbps에서 뭐 10Mbps까지 아주 낮은 속도의 초기 이더넷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쓰던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이에요. 네. 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케이블들에서의 물리계층에서의 그 표준은 어떤 것들을 표준화하느냐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한다. 그래서 미디어의 특성이라든가 커넥터의 특성 또는 그 케이블링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커넥터의 그 뭐 모양이라든가 크기, 사이즈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기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계층의 그 커넥터나 아니면 그 커넥터에 연결되는 미디어의 특성으로 다 어떤 표준화된다 하는 거고요. 그것까지 내부적으로 아주 깊게는 알 필요 없고 일단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케이블 중에서 먼저 UTP, Unshielded T-Spare 케이블에 대해서 보자면 보통 이제 뭐 랜에서 엔드 디바이스끼리 연결하거나 엔드 디바이스에서 아니면 스위치 연결하거나 이 인터미디어는 대부분 이제 랜에서 연결되는 엔드 디바이스는 스위치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스위치로 연결돼.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른 뭐 라우터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되겠죠. 이런 때 사용하는 케이블들이 대부분 이런 T-Spare 케이블을 쓴다 하는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캐테고리 등급이 5E를 많이 씁니다. 캐테고리 5E 같은 경우에는 100m까지 100m 이내에 1GBps까지 전송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외피로 둘러싸인 4개의 페어의 와이어들, 트위스트되어 있는 와이어들로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등급이 높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캐테고리 6나 6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쌍의 와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이런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퍼레이터의 모양은 이제 이 단면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4개의 방을 만들어줘요. 이 케이블 안에. 그래서 각각의 방에 이제 그 각 쌍의 와이어들이 자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냐면 결국은 각 쌍의 와이어들이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게 딱 격리시키는 용도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죠. 딱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와이어 쌍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특성을 더 좋게 한다. 즉 상호 간의 간섭이 뭐 더 일어나지 않게 분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캐테고리 5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와이어들이 뭐 서로 간에 이 안에서 뭐
마음대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만큼 특성이 나빠진다 하는 거고, 뭐 커넥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커넥터들을 연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크로스토크 같은 거는 이제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크로스토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하나의 그 쌍의 데이터 펄스를 보내면 그것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거 이렇게 큰 신호가 이제 완벽하게 크게는 유도가 되지 않지만 어떤 작은 신호로 유도가 되겠지. 전자파로서 그렇게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나가는 신호,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장비가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장비에서 나가는 신호가 큰 신호죠. 큰 신호가 여기에 이제 다른 와이어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걸 우리가 near end crosstalk라고 해요. next. 크로스 엑스토크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n이 x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신호가 상대방 장비에 도달을 했을 때 상대방 장비에서 여기에 와이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다른 와이어 쌍에 영향을 미치는 걸 far end crosstalk라고 해요. fxt.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near end crosstalk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전송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수신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두 개씩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도 하고 수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송을 하는 신호는 일단 신호가 크죠. 그것이 상대방 장비에 도착하면 여기서 신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신호가 다른 신호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케이블한테, 와이어죠. 와이어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큰 신호가 이 이웃한 와이어 쌍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전송을 한다 그러면 여기선 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신한 신호는 여기에서는 크지만 여기에 오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신호는 큰데 이 신호는 작으니 큰 신호가 작은 신호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서 가서 줄어든 신호가 여기서 송신되는 큰 신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로 따지면 이것이 이 넥스트가 훨씬 큰 영향을 주고 텍스트는 그거보다는 뭐 영향이 적고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세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와이어 쌍끼리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용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뒤에 그거는 또 설명할게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UTP의 뭐 특성은 대략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쉴디드는 뭐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다. 네, 그래서 특성이 더 좋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커넥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금속으로 쉴드를 시켜 놓습니다. 커넥터조차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단 외부로부터의 EMI도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크로스토크도 이렇게 각 쌍별로 쉴드가 돼 있어서 크로스토크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성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나 이제 이제 문제점은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재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도 비싸고 미터당 가격이 훨씬 비싸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렇게 케이블이 이런 쉴드도 들어가고 여기도 포일 들어가고 그러면 굵어져요. 굵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설치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커넥터 연결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쉴드 부분을 이 커넥터의 그 쉴드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뭐랄까 공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엑시얼 케이블 아까 봤죠? 이런 모양이다. 이거 커넥터는 이런 BNC 커넥터를 쓸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결합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데 과거에 쓰던 그 10Mbps 이더넷까지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동축 케이블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가는 거, 띠는 가는 거, 띡은 좀 더 굵은 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또 없어졌구나. 또 열심히 찾아서 링크를 걸어놨는데 또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네. 네. 여기도 또 그러네요. 네. 나중에 또 찾아서 연결해 놓겠습니다. 뭐 그냥 검색을 해서 보죠 뭐. 10 베이스 5 이더넷 케이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케이블이에요. 이게 지금 UTP 케이블이고 이게 10 베이스 5 이더넷 케이블. 상당히 굵죠, 그죠? 이런 케이블에 비해서 굵게 되어 있습니다. 굵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면 여기서 신호를 따서 이제 PC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지나가고 아까 봤던 그 네모난 여기서 이제 따서 PC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케이블을 여러 대의 PC가 공유하는 셈이죠.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10 베이스 2 이더넷 케이블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0 베이스 2 같은 경우에는 10 베이스 5와 달리 10 베이스 5에서는 이런 그 장치를 쓰는데 10 베이스 2에서는 그냥 이런 커넥터로 대체가 됩니다. 단순한 커넥터예요. 여기가 장치가 아니고 커넥터. 그래서 T자 모양의 커넥터를 써서 이런 식으로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PC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뭐 뱀파이어 탭이라고 하는 장치를 쓰는데 여기서는 10 베이스 2에서는 틴 케이블, 여기서는 그냥 T자 모양의 커넥터를 쓴다. 그리고 케이블도 띡 케이블보다는 가늘어요. 굵기가 요런 정도입니다. 뭐 대략 그런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쓰이는 데가 뭐 주로 무선에만 쓰이지 그 유선 이런 네트워킹에서는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아주 과거 얘기예요. 20세기 중반, 20세기 1970년대에서 한 9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리 케이블,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리 케이블에서의 그 어떤 안전의 주의사항, O가 2개 들어갔네요. P가 COPPR인데 커퍼. 스펠이 틀렸네요. 지금 봤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케이블링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화재에 대한 주의와 이제 전기적인 그 어떤 안전에 대한 주의. 이 화재에 대한 주의는 뭐 최근에는 없지만 한 몇 년 전에 그 서대문의 KT의 통신 그 뭐죠? 통신 그 건물이죠. 건물에서 통신 국사라고 그러는데 보통 거기서 화재가 나와가지고 그쪽에 완전 뭐 마비가 된 적이 있죠. 인터넷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다. 어떤 화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유독성 가스를 이게 화재에 의해서 유독성 가스를 뿜어낸다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케이블의 외피들이 다 석유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일단 인화성도 높고 불을 붙이면 잘 타죠. 그리고 이제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또 위험이 있죠. 그 구리선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실제 이더넷 장비들이 송신 수신하는데 사용하는 전기 신호는 그렇게 아주 강전은 아니에요. 여기서 랜
NIC죠. PC에 NIC에 이걸 꽂으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가서 뭐 스위치로 연결될 때 여기서 쓰는 전압은 기껏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수 볼트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압도 높지가 않고요. 전류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손으로 만져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정도예요. 이 정도는 전혀 그 위해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통신을 위한 NIC에만 딱 연결이 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배선을 해놨는데 쥐가 갉아먹어요. 막 천장에 이렇게 배선을 해놓으면 쥐가 갉아먹으면 여기 이제 노출이 되겠죠. 금속이. 근데 이제 얘만 노출이 되면 괜찮은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강전 전력선이 같이 지나가는데 걔도 쥐가 긁어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위험이 생기냐? 둘 간에 쇼트가 생길 우려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전력선하고 이 케이블선하고 쇼트가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던 이 강전류가 이리로 흘러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장비도 당연히 이제 파손이 될 거고 과전류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모르고 그걸 그냥 이렇게 만지다가 여기에 이 장비 PC에 뭐 이렇게 고전압이 220V가 그냥 그대로 이게 PC라면 PC에 감전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스위치를 작업하던 작업자가 감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뭐 이런 그 뭐 피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이 건물의 외부에 이제 피뢰침이 없는 경우에 이제 벼락이 치면 피뢰침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벼락이 치면 이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전력선에 이 벼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고전압이죠, 벼락은. 그럼 이것이 이제 전력선을 타고 들어오면 당연히 이 스위치도 당연히 이제 전원선이 꽂혀 있고 이 PC도 전원선이 꽂혀 있겠죠. 그럼 그리로 어떻게 되겠어요? 번개가 이제 쳐서 그 전력선을 통해서 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주 고전압이 걸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 파손이 되겠죠. 예. 그러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구리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접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장비들은 전력선에도 연결이 되지만 접지선도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접지는 건물의 그 밑에 접지봉을 묻어가지고 그 접지봉이라는 건 아주 금속으로 된 이런 구리 파이프, 구리 막대기예요. 구리 막대기를 땅 밑에 이제 뭐 숯과 소금물을 많이 이렇게 묻어서 보통 뭐 가로 세로 1m 뭐 이 정도의 규모로 아주 그 숯이라는 게 탄소잖아요, 그죠? 탄소고 어느 정도 이제 소금물 집어넣어서 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접지를 해서 이 전력선에 보면 접지가 다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콘센트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요게 이제 접지죠, 접지. 그래서 이 전원 코드에 보면 요거랑 요게 딱 맞닿도록 돼 있어요. 여기가 금속 부분이죠. 그럼 그 접지선이 이 장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금속으로 돼 있으면 그것이 이제 접지랑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떤 점을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안에 내부에서 이 전원선이 뭐 잘못돼 가지고 이 금속 케이스에 닿았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감전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접지를 해서 여기에 연결하면 이 접지선이 이렇게 땅 밑으로 가서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감전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번개가 쳤을 때도 비교적 안전하게 접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접지가 매우 중요하고 모든 장비들이 접지가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건물의 전력선들은 다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한 거죠. 네, 뭐 대략
그런 얘기까지 하고 뭐 각 케이블의 특성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UTP 케이블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어떤 식으로 그 크로스토크라든가 아니면 EMI를 차단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뭐 UTP 케이블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칩니다.